우리 아들이 죽고 나서 아내가 처음으로 밤새 푹 잔 날, 난 아내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 뭐 시적인 표현은 아니야. 난 침대에 꼿꼿이 앉아서 어둠 속에서 아내의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쭉 지켜봤어. 내가 다시 깜빡 잠들기라도 하면 아내의 숨이 멎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상실감이라는 게 사람 뇌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거든. 쓸모있는 이상적인 부분들은 다 깎아내고 덫에 걸린 짐승 같은 본능만 남겨놓지. 올리버는 4월 바닷가에서 세상을 떠났어. 날이 참 추웠어. 영국 사람들이 옥이라도 부리듯 코트에 선글라스를 끼고 펌 야외석에 앉아 귀엽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하는 딱 그런 날씨였어. 우리가 거길 간 건 아이가 오락실을 좋아하기도 했고, 내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뒤에 아내 레이첼이 이제 다시 평범한 가족들처럼 지내보자고 말했었기 때문이야.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난 커피값을 계산하고 있었어. 난 항상 그 순간의 디테일들을 곱씹게 돼. 난 카드 한 장을 손에 쥐고 계산대 앞에 서 있었고, 레이첼은 올리버가 장갑 끼는 걸 도와주고 있었지. 그때 내 뒤에서 누군가 쟁반을 떨어뜨렸고, 내가 한 1초 정도 고개를 돌렸을까. 다시 앞을 봤을 땐 레이첼이 바다를 향해서 우리 아이의 이름을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어. 나중에 사람들이 그랬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사람들은 항상 그게 무슨 위로라도 되는 양 그렇게 말하곤 해. 그 일 이후로 레이첼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 처음엔 그냥 자다 깨서 울기만 했지. 그러다 나중엔 1층에서 아이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확신하면서 잠에서 깨기 시작하더라고. 한밤중에 아이의 방에 가보면 침대 옆에 서서 담요에 손을 얹은 채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아내를 2번이나 발견했어. 6월쯤 되니까 자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더라. 처음 그랬을 때 내 점퍼를 걸치고 맨발로 길가에 나가서 거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 거기서 뭐하냐고 물었더니 아낸 당황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애가 얼어 죽을 것 같다고. 그 후로 난 열쇠들을 다 숨겼어. 그래도 어떻게든 아내는 밖으로 나갈 방법을 찾더라고. 보조 걸쇠, 체인. 한 번은 주방 창문이 긁히면서 열리는 소리에 깼는데 비를 맞으면서 쓰레기통 쪽으로 반쯤 몸을 내밀고 있는 걸 발견하기도 했지. 난 아내를 곧바로 뒤쫓아 나갈 수 있게 트레이닝복 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자기 시작했어. 집안 어느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지, 아내의 수면제가 언제쯤 효과를 내는지, 어떻게 하면 놀래키지 않고 손에서 현관 열쇠를 빼낼 수 있는지 터득하게 됐어. 어떨 땐 아내가 조용히 날 바라보면서 자기가 전부 들었다고, 자기가 들은 소리가 뭔지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곤 했어. 그렇게 9월, 라디에이터 위에는 항상 수건이 널려 있었어. 올리버가 수영하고 나서 추운 걸 싫어한다고 하면서 말이야. 10월에는 우리 침대, 아내의 베개 밑에 작은 플라스틱 모래놀이 삽이 숨겨져 있는 걸 발견했어. 의사는 슬픔의 형태엔 정답이 없다고 말하면서 처방전에 약을 늘려줬지. 그러다 11월에 아내가 다시 잠을 자기 시작한 거야. 한 번에 확 좋아진 건 아니야. 그저 조금 더 길게. 그러다 제대로 자게 되고 나중엔 밤새 푹 자게 됐어. 거의 9시간을 내리자고 일어난 첫날 아침, 아내는 주방이 너무 눈부시다면서 짜증 섞인 표정으로
빵 남은 게 있냐고 나한테 물어봤어. 난 토스터기 앞에서 하마터면 울 뻔했어. 그 후로 일상의 조각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어. 아내는 밥도 먹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샤워를 했지. 많진 않았지만 올리버의 옷도 좀 정리하더라. 내가 찬장문에 부딪혀 욕을 했을 땐 소리를 내서 웃기도 했어. 그리고 곧이어 자기도 놀란 표정을 지었지. 마치 다른 사람 입에서 난 소리인 것처럼 말이야. 크리스마스 무렵엔 사람들이 아내 얼굴이 훨씬 좋아졌다고들 말했어. 근데 난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 모든 게 너무 깔끔하게 정리된 것처럼 들렸거든. 하지만 그 사람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 1월에 아내가 주말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더라고. 아낸 그냥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말했어. 난 그런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대답했어. 어디로 갈까? 그런 내 질문에 아내는 바닷가라고 대답했어. 그런 아내의 말에 내 표정이 굳어지자 그녀가 덧붙였어. 계속 상상만 하고 있느니 차라리 거기로 돌아가 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린 노폭 해안가에 있는 작은 호텔에 2박을 예약했어. 비수기였지. 상점은 반쯤 문을 닫았고 오락실 불은 꺼져 있었어. 그리고 텅 빈 벤치 위로는 갈매기들이 울어대고 있었지. 방에선 옅은 표백제 냄새와 오래된 라디에이터의 열기가 느껴졌고 그 쓸쓸한 풍경이 오히려 안전하게 느껴질 정도였어. 레이첼은 그곳을 마음에 들어 했어. 분위기가 훨씬 가벼워졌지. 아낸 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밀물이 들어오는 걸 지켜봤어. 마치 옆방에서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저녁 식사 땐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서 내 손을 꼭 쥐어주었어. 그날 밤엔 내가 안아주게 놔뒀고 허리를 감싸 안아도 몸을 굳히지 않았지. 여기 오길 참 잘한 것 같아. 내가 말했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지. 다음 날 아침, 우린 바람을 맞으면서 해변가를 걸었어. 아내가 잿빛 바다를 바라보다가 한번 멈춰서 이렇게 말했어. 자기가 기억한 것보다 훨씬 조용하다고. 난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나중에 방으로 돌아왔을 때 아낸 가슴에 책을 펴둔 채 창가 의자에 앉아 잠들었어. 평온하게 잠이 든 거야. 난 거기에 서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위험할 만큼 희망에 가까운 어떤 감정을 느꼈어. 마지막 날 저녁, 비바람이 옆으로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에 우린 차 안에서 종이에 싼 피시앤칩스를 먹었어. 식초가 내 청바지에 떨어졌고 레이첼은 소리를 내서 웃었지.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내게 팔짱을 끼면서 말했어. 내가 돌아온 걸 아는 것 같아. 응? 누가? 아내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어. 그러다 이렇게 말했지. 올리버. 난 아내를 쳐다봤지만 아내는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어. 그날 밤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주 깊은 잠에 빠졌어. 잠에서 깼을 때 침대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 아주 멍청하고도 달콤했던 1초 동안 난 아내가 화장실에 갔겠거니 하고 생각했어. 그러다 방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걸 본 순간, 1초 동안 난 아내가 화장실에 갔겠거니 하고 생각했어. 그러다 방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걸 본 순간, 1초 동안 난 아내가 화장실에 갔겠거니 하고 생각했어. 그러다 방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걸 본 순간, 1초 동안 난 아내가 화장실에 갔겠거니 하고 생각했어.
온몸에 차가운 무언가가 훑고 지나가는 기분이 들었어. 난 서둘러서 창가로 달려갔지. 잿빛 아침이 밝아오는 해변은 젖은 모래와 얇게 부서지는 파도만 보일 뿐 거의 텅 비어 있었어. 레이첼은 얇은 잠옷에 코트만 걸친 채 그곳에 내려가 있었어. 옷자락은 이미 바닷물에 젖어서 거뭇해져 있었고 바닷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곳에 가만히 서 있더라고. 그런데 아내는 혼자가 아니었어. 우리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지. 아이는 나를 등지고 서 있었어. 우리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입고 있던 그 작은 노란색 코트를 입고 바람을 막으려 후드를 푹 뒤집어 쓴 채로 말이야. 레이첼은 아이가 마침내 울음을 그쳤을 때 엄마들이 짓는 그런 따뜻한 표정으로 아이를 내려다봤어. 그러고는 앞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뎠고 아이도 그곳에서 엄마와 함께 발걸음을 옮겼어.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사람의 상실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전 요즘 일이 바빠져가지고 영상 업로드가 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일주일에 2번쯤은 영상으로 찾아뵈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유튜브가 잘 돼서 전업으로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주변에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신다는 분들 계시면 저희 채널 널리 좀 퍼뜨려주세요. 네, 그러면 최대한 빨리 다음 괴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